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 꼭 지켜내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자 오늘 정치 대담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또 SBS 박준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임기가 시작돼서 본격 업무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이 새 정부의 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자 먼저 박준호 논설위원께서 새 정부 인선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네, 좀 예상 밖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관심을 끌었던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후보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고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강훈식 의원, 그리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이 됐고,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대장, 그리고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일단 그 인선 초반 과정에서는 뭔가 새 정부의 화합을 강조하는 화합형 인사라든지 또 경제계 유력 인사들이 국무총리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시간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분들 세 사람을 각각 총리,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실장에 내정한 것은 역시 이제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되는 새 정부가 신속하게 국정에 집중하는 체계를 빨리 마련해야겠다. 뭐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종석 전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앞으로 대북 정책에 좀 변화를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당선이 유력했던 만큼 미리 생각해놨던 인선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정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호흡을 맞춰 왔던 그런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루빨리 인선을 발표하고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을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임식에서도 밝혔다시피 일단 통합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경제 성장을 1번 과제로 뽑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임 선서 시간에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리고 실용주의 등 기본적으로 통합과 그다음에 경제 성장을 매개로 한 그런 메시지들을 발표하셨는데 그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인과 호흡을 맞췄던 인선을 빠르게 발표했고 이례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직접 발표했다라는 평가까지 듣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새 정부의 첫 인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시간 검증할 기구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께 어느 정도 재량이 좀 다른 시기에 비해서 보다 더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다 적절한 인사 같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적합한 인사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인데 이게 지금 당의 어떤 헤게모니 그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김민석 지금 그 의원, 그러니까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시절에 수석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선대위에서는 또 공동선거 본부장인가요? 하여튼 선대위의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였고 이런 식으로 케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보다 보면 약간 수직적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건 총리를 임명했듯이 뭔가 약간의 관계가 좀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보다 약간 견제 역할이 좀 있고 조언 역할이 좀 강하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관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낙연 당시의 전남지사를 총리로 지명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토대로 해서 지명을 하셨겠지만 이제 야권에서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김민석 총리 지명자께서는 사실 강성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개헌과 관련돼서 약간 단죄 부분에 그러니까 정치권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 부분에서 심주어 오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통합과 경제 위조보다는 사실은 이제 예전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즌2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청문회 단계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야당에서는 지금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상당히 좀 걱정하는군요. 뭐 걱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인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성의 이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 올 때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계엄에 관련해서도 제일 처음에 인지를 했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도 김민석 수석 최고였습니다. 국방위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사회 전반에 대해서 두루 섭렵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과 충분히 결합을 시켜서 당장에 있을 민생과 경제의 안정에는 적합한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인사인 것이고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그 법률위원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하고 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 일단 국회의원 신분은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이 아니라면은 겸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이든 국무총리든 아까 보셨던 국가안보실장이나 대변인 등도 의원직은 내려놓고 아마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당의 전체 의석수에는 손해가 없는 거죠. 승계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승계되고 난 이후에 모양새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진보 진영의 연합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두 분이 됩니다. 위성락 의원과 강유정 의원이 승계가 되는데 이 두 분이 이어받을 분들이 소수 정당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이 의석을 승계받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석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조금 말씀드렸던 김민석 총리 후보자라든지 강훈식 비서실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롭게 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찬 위원장. 저는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도 한번 출마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전략통으로 여러 평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좀 온건한 편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계파를 고집하지 않고 당내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다수 본인이 이제 뭐 모셨던 보스들이 한결같이 전략통으로 또 어떤 정책을 맡기는 이런 부분을 볼 때 비서실장의 역할을 맡긴 부분은 이제 정책실장을 따로 두시겠지만 어쨌든 정책 조율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원내 정책 조율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걱정은 있어요. 워낙 온건한 이미지이고 어떤 본인의 고집이나 정책 신조를 내세우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비서실장의 역할에 있어서 김민석 총리 지명자와 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각에 대한 장악력이 물론 총리가 실제 내각을 통할하게 돼 있지만 실제 이제 이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또 정책 조율 등을 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불협화음이 없잖아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제 목소리를 내고 어떤 화합을 가져갈지 이 부분은 약간의 걱정은 있지만 저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고
적절한 인사로 평가받는 인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조율을 하기 위한 역할을 가장 크게 해야 될 부분들이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불통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사실상 소통에는 실패한다라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훈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무 완성 인재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보좌진도 경험을 해봤고 여러 경험을 두루 통일하면서도 계파 색채를 띠지 않는 네. 그런 인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통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조율 가능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전략통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실무 역량으로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인재라도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후보자가 아니라 지금 비서실장이죠. 그냥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필요 없기 사실상 때문에. 청문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제가 하나 이제 네. 강훈식 비서실장께 기대하는 바는 사실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직책이 뭐 아까 말씀드린 조율 여러 가지 조율도 있지만 이제 야당과의 소통 부분도 좀 꽤 크다고 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미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 측 입장에서 보면 야당과의 조율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수기 과정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 사이에서 그 정도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로 가는 또 큰 역할을 하는 키를 잡고 있다. 강 비서실장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강요들과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뭐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군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3선, 4선 의원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 과정 중에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여당의 의석이 과반이 넘는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시각적 접근이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통합과 이런 소통의 의미를 많이 전달을 했고 조금 전 취임 선서 그러니까 선서하는 과정 중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소통과 협치, 통합의 의미를 대통령께서 직접 전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만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